이미 떼어준 간을 지가 어쩔 건데. 마취만 들어가면 그땐 끝이야.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 비상계단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둘로 갈랐습니다. 남편을 살리겠다고 제 간을 절반이나 내어주려던 날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서 저를 버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평생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그날 새벽 어떻게 그 가짜 가족의 숨통을 끊고 다시 살아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7시 수술 대기실 침대는 손이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얇은 공여자 수술복 한 장만 걸친 제 팔뚝 위로 간호사가 굵은 링거 바늘을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그 묵직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견뎠습니다. 40을 코앞에 둔 38의 나이 직장에서는 회사 장부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본다고 인정받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남편 살릴 생각에 떨고 있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공여자분, 검사 결과는 다 좋게 나왔어요. 받는 분 회복도 공여자분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마음 편히 가지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정밀 검사와 면담, 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빠짐없이 통과했습니다. 피를 뽑히고 조영제를 맞고 좁은 기계 안에 들어가 숨을 참았다 뱉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야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평범하고 온전한 가족이 완성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때 대기실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따로 살고 계신 시어머니 정인숙 씨가 유기농 주스가 가득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여기 누워 있었네. 춥지? 손이 왜 이렇게 차? 간 떼어줄 사람이 이러면 쓰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저에게는 이런 사소한 손길 하나가 그렇게 사무쳤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뭐하러 오셨어요? 수술은 점심때나 돼야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라. 우리 성민이 살릴 간인데 너부터 챙겨야지. 자, 이거 마셔. 비싼 거야. 간에 좋다길래 내가 새벽부터 발품 팔아 짜온 거다. 시어머니는 주스병을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개를 열자 시큼한 채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솔직히 속이 메스꺼려 넘기기 힘들었지만 저는 어머니 정성을 생각해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래, 그렇게 다 마셔야 빨리 회복하지. 이 수술만 잘 되면 우리 성민이 회사도 다시 일어나고 너도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거야. 그 정도 복은 잡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제가 이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남편 전성민. 40에 그는 언변이 좋고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뒤 회사를 제법 키워가던 그였고 저는 직장에서 모은 돈의 대출금까지 보태 한 푼도 남김없이 그의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이 되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속삭였으니까요. 하나야, 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넌 내 구원자고 내 동업자야. 이 회사 절반은 진짜 내 거야.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며칠 밤을 새워 그의 결제 서류를 대신 처리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하나야. 마취 들어가기 전에 돈 문제부터 정리하자. 수술 들어가면 네가 뭘 알겠니? 정신없을 때일수록 어른 말 들어야지. 무슨 정리요, 어머니? 수술 준비금이랑 입원 보증금 말이다. 내가 알아봤는데 일반 병실 쓰면 회복도 느리대. VIP실로 올려야 우리 아들 옆에서 너도 편히 있지. 결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둘 테니까 카드 내놔. 네가 수술실 들어가 있는 동안 어미가 깔끔하게 처리해 놓을게. 저는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병원 식대니 간병용품이니 핑계를 대며 제 지갑에서 현금을 빼가곤 했습니다. 결제는 늘 제 카드로 했지만 영수증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어머니, 그건 제가 깨어나서 직접 할게요. 얘 좀 봐. 마취 깨면 며칠은 정신도 못 차린다잖아. 병원비 밀리면 우리 성민이 수술 중에 무슨 일 생겨도 제대로 처치 못 받아. 너 그때 가서 울면 뭐하니? 네가 책임질 거야? 수술 도중 무슨 일? 그 말에 저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매끄럽던지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땐 그게 어미의 노련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게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를 내가 친딸처럼 챙기잖니. 너 같은 고아 출신을 누가 이렇게까지 걷어줬겠어? 다 이 시험이 복인 줄 알고 살아.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고아 출신이라는 네 글자가 명치에 콱 박혔습니다. 저는 웃는 낯으로 받아넘겼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부모 없이 자란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저는 그 말 앞에서는 늘 작아졌습니다. 그 약점을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자주 찔러왔는지를 그때의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두 분, 누가 보면 진짜 친모녀인 줄 알겠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데요. 자기 간을 떼어내서 시어미 아들을 살린다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복덩이지요. 효부. 그 말이 어쩐지 칼처럼 차갑게 들렸지만 저는 애써 흘려들었습니다. 바늘이 꽂힌 팔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수술만 끝나면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회사가 안정을 찾으면 그때는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거라고. 새벽에 같이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는 그런 보통의 가족 말입니다. 어머니, 보호자 서명란에 제 대신 좀 써주실래요? 손이 좀 떨려서요. 그래, 그 정도야 어미가 해줘야지. 너는 아무 생각 말고 몸이나 내놓으면 된다. 아니, 몸이나 잘 챙기면 된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보호자란에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정인숙. 그 세 글자를 내려다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흘끗 화면을 보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어 못 본다고 생각했는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실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연락하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다. 성민이 회사 격리회가 입금 처리할 게 있다고 자꾸 연락하네. 회사 일이 어디 멈추니?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눈이나 붙여. 격리 직원.
저는 그때 그 단어를 흘려보냈습니다. 회사 격리라면 당연히 자금 처리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흘려보낸 단어 하나가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신용카드를 손지갑 깊숙이 챙겨넣고는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원무과 좀 다녀올게. 결제부터 해야지. 너 마치 유도실 옮겨질 때까지는 어미가 못 들어올 수도 있어. 들어가서 푹 자. 깨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그래, 다 끝나 있을 거야. 다 끝나 있을 거야를 2번 반복하던 그 목소리. 그때는 어미가 며느리 걱정에 다급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다 끝나 있기를 바라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로 나선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입모양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멀어서 들리진 않았지만 그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며느리를 두고 나가는 사람의 표정이라기엔 어딘가 어긋나 있었지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어른거렸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음 속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몇 시간 뒤면 내간의 절반이 남편의 몸속에서 새 생명을 피워낼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링거줄을 타고 차가운 수액이 한 방울씩 제 혈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 규칙적인 차가움을 느끼며 저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적힌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마지막으로 떠올리면서요.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가 제 몸에서 떼어낼까니, 그리고 제가 목숨처럼 지키려던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혹한 배신으로 되돌아올지. 그 차가운 침대 위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잠은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속아 넘어간 잠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둘 거야. 하나야, 너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만 믿어.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통장을 비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도, 장부에서 모르는 이름이 빠져나가도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금이 가는 게 그 무엇보다 무서웠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두 눈 뜨고 속아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첫 몇 해 남편의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커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직원을 10명, 20명 늘려가는 걸 지켜보는 건 분명 짜릿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타고난 언변과 카리스마로 거래처를 휘어잡았고 사람들은 그를 될성부른 사업가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숫자를 맞췄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늘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나야, 이번 계약만 잡으면 회사가 확 올라가. 그런데 딱 3천만 원이 비어.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다음 달 입금되면 바로 메울게. 나 믿지? 저는 한밤중에 노트북을 켜고 그의 회사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직장에서 갈고 닦은 실무 감각으로 매출 추이와 수급 일정을 따져보았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을 열고 끝내는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 너밖에 없다. 넌 내 복덩이야. 두고 봐. 이 회사 상장하면 내가 제일 먼저 너 호강시켜줄게.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며칠 뒤 명품 가방을 사들고 왔습니다. 밖에서는 잘 나가는 대표 행세를 하면서도 집에서는 제게 최고급 선물을 안기며 끊임없이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한 번도 들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들고 나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제 대출 이자를 몇 달치 갚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선물은 사랑의 증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질수록 남편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늦은 귀가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따뜻한 꿀물을 타놓고 기다렸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면서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래통에 넣으려다 저는 깃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짙은 장미 향수, 술 냄새도 담배 냄새도 아닌 분명한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한참 동안 코끝에 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빨래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묻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남편 회사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분류하고 지출 항목을 맞추던 중 저는 이상한 내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유리, 출장비 정산.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격리 직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이 일반 직원의 정산이라기엔 액수가 컸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놓고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그 항목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여기 최유리라는 직원 말이야. 출장비가 좀 많아 보여서. 아, 유리. 우리 격리 직원이야.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해. 거래처 미팅도 따라다니고 내가 제일 믿고 쓰는 애야. 그 정도는 들어가. 왜 벌써 사람 의심부터 해?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액수 확인하던 거야. 하나야. 회사 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옆에서 큰 그림만 봐. 쓸데없는데 꽂히지 말고. 알겠지? 저는 그 이름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려다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믿는 직원이라는데 제가 뭐라고.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제 의심을 제 손으로 눌러 덮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향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셔츠에서 자꾸 향수 냄새가 나. 장미향 같은 거. 어디서 묻은 거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는 겁니다. 이제 너까지 나 의심해? 내가 좋아서 새벽마다 룸살롱 가는 줄 알아? 거래처 부장이 그런데 아니면 말도 안 섞어. 계약 따려면 비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옆에 앉은 여자가 향수를 들이부었으니까 묻은 거지. 내가 그게 좋아서 참고 있는 줄 알아?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너랑 우리 회사 하나 보고 더러운 자리도 참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집에 오면 위로는커녕 신문부터 받아야 해? 하나야, 나도 사람이다.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옹졸했나? 사업하는 사람의 고충을 몰라줬나? 저는 도리어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당신 고생하는 거 아는데 괜한 소리 했어.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제가 사과를 했는지. 하지만 그땐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한 보따리 싸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 향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일러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나야, 너 성민이 의심했다며?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뼈 빠지는데 집에서 그런 꼴을 보여? 아니에요, 어머니. 의심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대표 자리에 앉은 남자가 그 정도 접대도 못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니? 그건 다 회사 키우려고 하는 일이야. 너는 집에서 내조나 똑바로 할 것이지 바깥일하는 남편을 왜 그렇게 들들 볶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제가 가장 아파하는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하긴 네가 뭘 보고 배웠겠니? 부모 일찍 잃고 제대로 된 집안 살림을 배운 적이 없으니 남편 귀한 줄도 모르는 거지. 집안 있는 며느리들은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도 군말 없이 해장국부터 끓여 바친다더라. 부모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친정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시어머니는 칼처럼 갈아서 제 가슴에 들이밀었습니다. 차라리 손찌검을 당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말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제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내가 없는 말 했니? 너 고아로 자란 거 누가 흉봤어? 내가 다 품어줬잖아. 그러면 더 잘해야지. 받은 게 있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사람이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한마디로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뼈아픈 그 말들 앞에서 저는 그저 억울함에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으로 어머니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똑 부러진다고 인정받는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더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져도 카드 명세서에 모르는 가게 이름이 찍혀도 장부에서 그 이름이 또 빠져나가도 저는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의심을 키우면 키울수록 가족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버린 게 아니라 깊숙이 묻어둔 거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2인분. 제가 모르는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유리라는 이름으로 늦은 밤 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단서는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똑똑한 척하던 제가 그걸 못 봤을 리 없습니다. 본 거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내 식구라 부를 사람을 갖고 싶다는 그 갈망 하나 때문에 저는 제 두 손으로 제 두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그것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고요.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며느리가 내조를 그 꼴로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집안에서 배운 게 없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남편이 피를 토하며 응급실로 실려가던 날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는 척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을 살리겠다고 매일 밤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면서도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제 몸을 갈아 넣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거래처 접대를 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던 남편이 갑자기 윽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얀 현관 타일 위로 피가 번지는 걸 보며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진단은 급성 간경화였습니다. 오랜 음주와 무리한 생활이 그의 간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생체간 이식,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족 중에서 공여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가족.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검사부터 받을게요. 재간으로 살릴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눈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의사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쉽게 자기 간을 내놓겠다는 아내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첫 행동은 아들을 살릴 방법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제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며느리가 밥이라도 제대로 챙겼으면 우리 아들이 이 꼴이 됐겠어? 술 마시고 들어와도 따뜻한 국 한 그릇 안 끓여줬으니 아이고, 이게 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냐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습니다.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살리겠다고 제 간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도리어 남편을 죽인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앙상해진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손목은 뼈만 남은 듯 했습니다. 하나야, 나 죽기 싫어. 나 아직 죽으면 안 돼. 회사 상장도 시켜야 하고 너 호강도 시켜줘야 하잖아. 나 좀 살려줘. 응? 너밖에 없어. 내 간이면 나랑 제일 잘 맞는다잖아. 나 버리지 마. 남편은 제 손등에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저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산다.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가 산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살릴게. 내 간 절반 떼어주면 당신 다시 건강해진댔어. 그러니까 버텨.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부터 제 지옥 같은 강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그가 정신이 없을 때면 회사 결제 서류까지 제가 대신 검토하고 처리했습니다. 회사가 멈추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요.
병실 생활은 상상보다 가혹했습니다. 강경화 환자는 복수가 차고 자주 토했습니다. 한밤중에 남편이 검은 피를 토하면 저는 맨손으로 그 토사물을 받아내고 입가를 닦았습니다. 몸을 못 가누는 그를 부축해 화장실을 오갔고 시트가 더러워지면 한밤중에도 갈아 끼웠습니다. 비위가 상해도 팔이 떨려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실에 왔지만 정작 아들 수발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무언가를 챙겨갔습니다. 하나야, 병원 10대 정산해야 한대. 현금 5만 원만 줘봐. 간병 용품도 다 떨어졌더라. 그런 건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챙겨야지.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5만 원, 7만 원씩 빼갔습니다.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정말 식대로 쓰였는지 간병용품으로 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병실 밖에서 누군가와 자주 통화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죽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병원 휴게실에서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이사님. 우리 성민이 정신없는 동안 그건 그쪽에서 잘 챙겨둬요. 회사 도장은 내가 따로 쥐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응.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아, 회사 이사가 안부 전화 왔지 뭐냐. 우리 성민이 회사 사람들이 다 걱정이 많아. 너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병수발이나 똑바로 들어.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임원이 사장 병문안 안부를 묻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회사 임원들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그때에 저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를 감다가 손에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고 저는 쏘스라쳤습니다. 정수리 한가운데가 동전만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원형 탈모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빠진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행여 남편이 들을까봐, 행여 시어머니가 또 내조도 못하면서 엄살이라고 할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면회 올 때마다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얼굴꼴이 왜 그러니? 너 그러다간 떼어줄 때 컨디션 나쁘면 우리 아들한테 안 좋은 간 들어간다. 내 몸 하나 관리 못해서 내 아들 잡을 셈이야? 좀 꾸미고 다녀라. 사장 부인이 그 꼴이 뭐니? 네가 그렇게 초라하게 하고 다니니까 우리 성민이가 집에서 만족을 못하지. 만족을 못한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지만 저는 또 흘려들었습니다. 장미 향수도 장부 속 그 이름도 저는 이미 깊이 묻어둔 뒤였으니까요. 끼니도 자주 걸렀습니다. 남편 죽을 챙기느라 결제 서류 처리하느라 정작 제 밥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틴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굶으면서도 저는 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피를 뽑고 CT를 찍고 간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공여자분 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 이식하기에도 좋은 조건입니다. 의사의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건강한 간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니 그게 그렇게 다행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건강한 간이 그들에게는 그저 잘 익은 과일 같은 거였겠지요. 수술 날짜가 잡히기 전날
시어머니가 병실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하나야, 고생 많았다. 네가 우리 성민이 살리는 거야. 이 은혜, 어미가 평생 안 잊을게. 수술 끝나면 우리 진짜 가족답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응?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답게 대접받아야지. 진짜 가족답게. 그 말에 저는 그동안의 서름이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 수술만 끝나면 다 좋아질 거야. 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수술 동의서를 받던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혔습니다. 공여자 동의란에 붉은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붉은 자국을 내려다보며 저는 모든 의심과 불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러 덮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출처 모를 돈도 시어머니의 수상한 통화도 전부 다요. 이제 곧 다 끝난다.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회사가 안정을 찾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으며 동의서를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제 몸의 일부를 떼어 내 남편에게 주는 그 결정이 사실은 저를 통째로 삼키려는 그들의 마지막 함정이었다는 걸. 그 붉은 지장을 찍던 제 손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꼬투리 잡아서 그 고아년 당장 쫓아낼 테니까 걱정 마. 회사 키운 게 다 누구 덕인데 쟤까지 게. 마취실로 옮겨지기 직전 비상계단에서 흘러나온 시어머니의 그 웃음소리가 제 인생을 둘로 쪼갰습니다. 재간을 떼어 남편을 살린 뒤 헌 아파트 하나 던져주고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도 동업자도 아닌 쓰고 버릴 소모품이었다는 걸. 제가 어떻게 그 수술대를 박차고 나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당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마취 유도를 앞두고 간호사가 잠깐 보호자 면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링거 거치대를 끌고 침대에서 내려와 비상구 쪽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상계단 문틈으로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서 통화를 하나, 그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응, 유리야. 곧 수술 들어간대. 이제 몇 시간만 버티면 돼. 유리. 그 이름에 제 발이 멈췄습니다. 장부 속 그 이름 격리 직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 성민이 세간 들어가면 두세 달이면 거뜬해. 그때 되면 저 고아년 슬슬 정리하는 거야. 트집 잡을 거야 만들면 되지. 살림을 못한다. 시어미한테 대든다. 그런 걸로 몰아서 이혼시키면 돼.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위자료? 무슨 위자료를 줘? 지금 사는 그 낡은 아파트나 하나 던져주고 먹고 떨어지라 하면 되지. 그것도 아까워. 회사 키운 게 며느리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우리 성민이가 머리 굴려서 한 거지. 그녀는 그냥 돈이나 갖다 바친 거고 이번엔 간 하나 떼어준 거고. 그게 다야. 돈이나 갖다 바친 거, 간 하나 떼어준 거. 그게 다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통장을 비우고 대출을 받고 밤새 결제 서류를 처리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병수발을 든 그 모든 것이 저들에게는 그저 돈이나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깔깔 웃으며
자랑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아, 참, 유리야. 너 좋아하겠다. 아까 그년 카드로 내 거 결제해놨어.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 1,500만 원짜리. 어차피 곧 우리 거 될 돈인데 뭐 어때. 며느리가 제 손으로 내 선물값 낸 거지. 호호. 회사는 온전히 우리 성민이 차지야. 너랑 우리 성민이랑 회사 차지해서 호강하면서 살아. 며느리가 제 손으로 내 선물값 낸 거지. 그 한마디에 그동안 제가 두 손으로 가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벗겨졌습니다. 수술 준비금이라며 VIP 병실비라며 제 카드를 가져간 시어머니. 그 카드로 시어머니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줄 명품 시계를 긁은 거였습니다. 제가 마취실로 들어갈 그 시간에 말입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새벽에 풍기던 장미 향수, 장부에서 빠져나간 최율이라는 이름, 베란다에서의 늦은 밤 통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원들과 주고받던 수상한 연락, 밖에서 딴 데 한눈을 판다던 그 말, 전부 다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도 시어머니의 다정한 챙김도 전부 다 제 돈과 제 장기를 뜯어내기 위한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 내연녀는 회사 경리였고 두 사람은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다 알면서 저를 간 공장으로 부려먹은 겁니다. 제 간을 떼어 아들을 살리면 헌 아파트 하나 던져주고 저를 쫓아낼 작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족을 갖고 싶었습니다. 평생 그것 하나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쓰다 버릴 소모품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통장이었고 아들이 아플 땐 장기였고 다 쓰고 나면 버릴 쓰레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흐릿하던 모든 것이 또렷해졌습니다. 비상계단 안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끊자. 나 이제 며느리 수술실 들어가는 거 배웅해야지. 마지막인데 효부 노릇 잘하라고 등 한번 두드려줘야지. 호호호. 마지막. 그 단어가 제 귀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들에게 오늘은 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이 맞았습니다. 단 저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마지막이었지요. 저는 소리 없이 비상계단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링거 거치대를 끌고 천천히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회사 장부를 꿰뚫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두려움에 눌려 잠들어 있던 제 진짜 능력이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침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다음 환자 차트를 보러 갔는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팔에 박힌 굵은 링거 바늘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바늘이 저를 수술대로 저들의 계획대로 끌고 갈 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가차없이 뽑아냈습니다. 팔등에서 붉은 피가 울컥 솟구쳐 수술복 소매를 적셨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번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맡 거치대에 놓인 알코올 솜을 집어 상처를 꽉 눌렀습니다. 솜이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핏자국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흉터를 저는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속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사물함을 열어 입원할 때 넣어둔 평상복을 꺼냈습니다.
피 묻은 수술복을 벗어 침대 위에 팽개쳤습니다. 그 얇고 차가운 천을 저는 다시는 걸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신분증 다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간 그 카드 말입니다. 저는 잠깐 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 카드는 곧 저들의 발목을 잡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대기실을 나서기 전 저는 침대 위에 던져둔 피 묻은 수술복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 위에 보호자 동의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 또박또박 적힌 정인숙 석자. 든든하다고 느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가장 소름 끼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차분한 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처음으로 제 두 발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그 순간 멀리 수술실 쪽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여자분이 안 보여요. 공여자가 사라졌어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 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간을 떼어내기 직전 잘 익은 과일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사색이 된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겠지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병원 로비의 햇살이 제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감히 네가 우리 아들 회사를 망쳐? 너 같은 고아년이 어디서? 병원을 나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휴대전화에 남긴 음성 메시지의 한 토막입니다. 처음엔 울먹이며 빌더니 나중엔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미처 옮기지 못한 금고에서 모든 진실을 손에 넣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의 숨통을 쥐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로비를 빠져나온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우리 집이요. 아니, 석수동 한양 아파트로 가주세요. 우리 집.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헛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낡은 아파트 하나 던져주고 먹고 떨어지라던 바로 그 집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던져주고 싶으시다면 제가 먼저 그 집을 통째로 차지하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다 사라지고 또 떴다 사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으면 다시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손바닥으로 한참 느끼다가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차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흘끔 저를 봤습니다. 수술복 소매에서 갈아입었어도 팔뚝에 감은 손과 반창고가 보였을 겁니다. 손님,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방금 막 괜찮아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휴대전화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쏟아졌지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24시간 열쇠 수리 업체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현관 도어락 교체요.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비밀번호도 카드키도 다 새로 등록할 거예요. 30분 만에 열쇠공이 왔습니다. 기존 도어락을 뜯어내고
지문과 비밀번호를 함께 쓰는 최고급 보안 장치를 달았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등록하며 저는 시어머니가 알만한 숫자는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무것도요. 그런 날짜들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열쇠공이 돌아간 뒤 저는 대형 쓰레기 봉투를 펼쳤습니다. 커다란 검은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명품 셔츠, 정장, 구두, 넥타이, 비싼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통장을 비워가며 사다 바친 것들이었지요. 저는 그것들을 닥치는 대로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한 벌 한 벌 곱게 갤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구겨 넣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두고 간 짐들도 있었습니다. 자주 와서 자고 가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여벌옷, 화장품, 슬리퍼, 그것들도 전부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들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던 중이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다가 저는 책상 아래 붙박이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넣어둔다며 저는 손도 못 대게 하던 금고였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가던 그날 남편은 미처 이 금고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비밀번호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늘 자기 생일이나 차 번호를 썼지요. 저는 차 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설립일을 눌렀습니다. 띠리릭. 초록 불이 켜지며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자물쇠를 강제로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책상 위에 쏟았습니다. 차명 계좌 통장 여러 개, 직원 명부,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신형 휴대전화 한 대, 세컨드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들을 먼저 펼쳤습니다. 남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적힌 이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최유리. 장부 속 그 이름, 시어머니가 비상계단에서 부르던 그 이름. 통장에는 정기적으로 큰돈이 입금되고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직원 명부를 펼쳤습니다. 최유리, 31세, 격리부. 그 옆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컨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누르자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 6자리. 저는 잠시 생각하다 명부에서 본 최유리의 생년월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난 3년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든 것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정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돈 이야기. 남편이 제 투자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최유리의 차명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 날짜별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이프한테서 5천 더 받기로 했어. 내 계좌로 2천 넣어둘게. 회사명에 정리되면 우리 둘이 다 갖는 거야. 본처는 신경 쓰지 마. 걘 회사가 자기 거라고 착각하더라. 멍청한 게 귀엽잖아. 멍청한 게 귀엽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들어설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으니까요.
수술이 끝나면 회사를 어떻게 독식할지, 저를 어떻게 빈손으로 쫓아낼지, 그 치밀한 계획들이 메시지마다 빼곡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카드 잘 챙겼대. 오늘 내 시계도 그걸로 긁었다더라. 백화점 명품 시계 1,500만 원. 결제 시간은 바로 오늘 제가 마취실로 들어갈 뻔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회사 장부를 꿰뚫던 그 실무 감각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컨드폰을 통장과 명부와 함께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짐과 시어머니의 짐이 가득 찬 봉투들을 하나씩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밖 복도 한쪽에 차갑게 쌓아두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무거운 철문을 닫았습니다. 새 도어락이 묵직하게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빛났습니다. 그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통째로 되찾겠다. 저를 소모품 취급한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봐주지 않겠다. 한 사람도 단 한 푼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약도 없이 뒤척임도 없이요. 그렇게 깊은 잠은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뜬 저는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재중 전화 197통. 전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97번. 밤새 한 번도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마취실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던 그 손가락이 이번엔 사라진 며느리를 붙잡으려 밤새 떨었던 거지요. 저는 화면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밀어 알림을 지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답장도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급한 건 제가 아니라 저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의 첫 아침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제가 다 놀랄 정도입니다. 사모님, 이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세컨드폰과 차명 통장을 책상에 올려놓자 그 독하기로 소문난 변호사가 혀를 내두르며 한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 회사의 모든 자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던져주려던 그 며느리가 회사를 통째로 틀어진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의 발악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벽 197통의 부재중 전화를 지운 저는 푹 자고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갖춰 입고 세컨드폰과 통장, 직원 명부,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투자 증빙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시내에서 가장 독종이라고 소문난 이혼 및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들어둔 이름이었지요. 상담실에 앉아 저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명 계좌 통장, 직원 명부, 세컨드폰, 그리고 제가 그동안 남편 회사에 쏟아부은 자금의 출처 증빙, 은행 대출 서류, 적금 해지 내역, 계좌 이체 기록까지 전부 다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참 동안 서류를 넘겼습니다. 세컨드폰의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이거 직접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제가 회사 장부 보던 사람이라서요.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증거 찾는 데만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자금 출처랑 횡령 정황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나와 있으니, 게다가 이 차명 계좌로 자금을 숨겨둔 정황이랑 회사를 독식하려고 모의한 메시지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쥔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선생님, 저는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이혼과 위자료. 둘째, 제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가능한 한 빠르고 가능한 한 확실하게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쪽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회사 자산부터 묶어야 합니다. 은행에 들르는 것이 그날의 다음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거래은행으로 가서 전날 시어머니가 수술 대기실에서 병원비 핑계로 가져간 제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서를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건넨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역서에는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 오전 11시 47분 한울백화점 명품관 승인 금액 1,500만 원. 제가 마치 유도실로 옮겨질 뻔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통화로 자랑하던 그대로 며느리가 수술대에 오르려던 그 순간에 내연녀에게 바칠 명품 시계값을 며느리 카드로 긁은 겁니다. 저는 그 내역서를 고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법정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 명의 지분과 법인 계좌, 확인된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었습니다. 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채권 보전 조치입니다. 회사가 어음을 막든 직원 월급을 주든 그 전에 제 돈부터 묶어놓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사모님 자금 출처가 워낙 명확하니 법원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뒤 법원은 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 회사의 법인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한 푼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빠르게 거래처로 퍼졌습니다. 성민 대표 회사가 가압류 당했다더라. 뭔가 큰일이 터진 모양이야. 사업이라는 게 결국 신뢰로 굴러가는 건데 그 신뢰에 금이 가자 회사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묶여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며칠 사이 발칵 뒤집혔지요.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맞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느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지어냈습니다. 회사 임원들을 회유해서 제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쥔 세컨드폰 메시지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본처는 신경 쓰지 마. 걘 회사가 자기 거라고 착각하더라. 회사명에 정리되면 우리 둘이 다 갖는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무슨 맞소송을 걸겠습니까? 회유당하려던 임원들도 가압류 걸린 회사에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로 챙겼다던 회사 도장도 차명 계좌 증거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취소되면서
시어머니는 병원에서도 더는 큰 소리를 칠 수 없었습니다. 공여자가 사라진 마당에 수술 일정은 취소됐고 남편은 상태가 겨우 안정되자 퇴원 절차를 밟게 됐으니까요. 갈 곳을 잃은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결국 저희 아파트였습니다. 그날 저는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니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가 내다 놓은 봉투들을 끌어안고 바뀐 도어락 앞에서 벌벌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 위에 엎드려 있었고 남편은 누런 얼굴로 벽에 기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야, 이 시애미가 잘못했다. 응? 비밀번호 좀 알려줘. 추워서 그래. 우리 성민이 몸도 안 좋은데. 저는 그들을 마치 복도에 떨어진 벌레 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띠리릭 초록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야, 고한연 주제에 감히 네가 우리 아들 회사를 망쳐? 네가 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철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무겁게 닫혔고 묵직한 잠금 소리가 그 비명을 잘라냈습니다. 철컥. 저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악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자금 통제권, 그 두 가지를 쥔 제 앞에서 그 잘나가던 사업가도 그 당당하던 시어머니도 모든 발악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한때 저를 소모품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던져준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복도에 주저앉은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 진행해 주세요. 회사 핵심 자산 인수권 검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그 회사를 이번엔 정말로 제 것으로 만들 작정이었으니까요. 하나야, 내가 미쳤었다. 그 회사 가압류만 그것만 풀어다오. 응? 우리 성민이 죽어간다. 회사가 부도나고 갈 곳을 잃은 시어머니가 제 직장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한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 마취실 앞에서 그 고한연 쫓아낼 테니 걱정 말하며 웃던 그 사람이요. 저는 제 팔에 남은 링거 자국을 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지막 매듭을 지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간이식 기회를 영영 잃었습니다. 공여자였던 제가 사라졌으니 다른 가족 중에 맞는 사람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한들 그 비용을 댈 돈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으니까요. 극심한 황달로 온몸이 누렇게 떴고 복수가 차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결국 남편은 허름한 병원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발작이 심해 침대에 결박된 채 검은 피를 토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난 시어머니는 아들의 휠체어를 끌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최유리, 그 격리 직원이자 내연녀가 사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전 남편이 빼돌린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었지요. 이건 나중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오피스텔 현관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며느리가 우리를 다 망쳤다고요.
하지만 문을 연 최유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그 여자는 무일푼이 된 시한부 남편을 보자마자 표정이 싹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 한 줌을 가져와 마치 짐승을 쫓듯 두 사람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왜 망한 사람이 여길 와요? 나 이제 그쪽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요. 그러고는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호강시켜주겠다던 남자가 무일푼이 되자 그 여자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득이 사라지자 곧바로 등을 돌린 거지요. 을이라는 게 애초에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판이었으니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시어머니는 썩어가는 아들의 휠체어 바퀴를 부여잡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른 이름이 자기가 그토록 짓밟고 걷어찬 며느리, 바로 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새로 인수 작업을 진행하던 사무실 빌딩 로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길에 저는 로비 한가운데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야, 아이고 하나야.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응? 제발 회사 가압류만이라도 풀어다오. 우리 성민이 그거 풀어야 병원비라도. 시어머니가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한때 모두가 보는 병원 복도에서 저를 죄인으로 만들던 그 사람이 이번엔 모두가 보는 로비에서 제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제 왼쪽 소매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등에는 아직 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링거 바늘을 뽑아내던 그날의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시어머니의 눈앞에 똑똑히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제 간을 떼어 가려던 날 제가 제 손으로 뽑은 링거 자국이에요. 어머니랑 그 사람이 비상계단에서 했던 이야기 저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나야. 그건 아파트 하나 던져주고 회사는 다 가지겠다고 하셨죠. 며느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다 아들이 했다고. 명품 시계는 제 카드로 긁으셨고요. 저는 흉터를 덮으며 소매자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며느리가 그 회사 자금을 다 댔고 그 며느리가 회사 장부를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며느리가 가압류를 걸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제 그 망에 빠진 회사나 끌어안고 두 분이 같이 지옥에 가세요. 가압류는 안 풀어요. 그 돈은 제 돈을 회수하는 데 쓸 거예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야. 야, 너 이러면 안 돼. 내가 너 거뒀잖아. 고아인 너를 내가 며느리로 들여줬잖아. 거뒀다.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걷어준 게 아니라 부려먹은 거였으니까요. 저는 로비 데스크의 보안 요원들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보안 요원 두 사람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 쳤지만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회전문 방,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시어머니가 거칠게 내쳐졌습니다. 한때 그 당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건물 밖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잠시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목을 조르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난 느낌이었지요. 같은 날 남편에게는 법원을 통해 두 통의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하나는 막대한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사 자금 횡령과 차명 계좌 운영에 대한 형사 고소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결박된 남편은 그 소장을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누런 손으로 소장을 찢어발기다가 발작을 일으켜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합니다. 컥컥대며 거품을 물고 검은 피를 쏟으면서요. 한때 넌 내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업자야라고 속삭이던 그 입에서 이제는 거품과 피만 흘러나왔습니다. 회사도 내연녀도 어머니도 그 무엇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카리스마도 언변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인수 작업 서류를 검토하면서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놓고 제 왼쪽 팔등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붉은 흉터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이 흉터는 제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수술대를 박차고 나왔다는, 제가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평생 자랑스럽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그 회사의 알짜배기를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요. 저를 소모품으로 쓰려던 그 회사를 이제는 제 이름을 건 회사로 만들 차례였습니다.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받던 김하나는 이제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건 제 이름을 건 회사의 대표 김하나입니다. 새로 단장한 대표이사실 상석에서 저는 임원들 앞에서 그렇게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고 평생 작아지던 여자가 제 능력과 피땀으로 일군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의 폐허 위에서 다시 살아났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들여 부도난 남편 회사의 핵심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회사가 가진 알짜배기 기술 특허와 핵심 인력, 거래처, 계약권을 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채권자로서 제가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었고 절차상 한 점의 흠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회사가 가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카리스마로 포장만 했을 뿐 그 회사를 실제로 굴러가게 한 숫자와 시스템은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허가 돈이 되는지, 어떤 거래처가 진짜 알짜인지, 누가 일을 제대로 하는 직원인지. 저는 그 옥석을 정확히 가려 가치 있는 것만 골라 인수했습니다. 남편의 소식은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던 무렵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새벽 남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병원 다인실 구석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피를 쏟으며 혼자서요. 내연녀는 등을 돌렸고 어머니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찼으니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회사를 상장시키고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던 그 큰 소리는 결국 다인실 구석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아닌 그저 먹먹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의 끝이 그토록 비참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곧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천문학적인 병원비와 아들이 남긴 빚더미에 깔렸습니다. 회사가 망하며 남편이 끌어쓴 빚이 고스란히 남았고 그 일부가 시어머니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65의 나이에 시어머니는 허름한 고깃집 주방에 들어가 매일 불판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독한 세제에 손이 부르트고 종일 서 있느라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뚝인다고 합니다. 한때 유기농 주스를 새벽 시장에서 짜왔다고 생색내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남이 먹다 남긴 기름때를 닦는 겁니다. 전에 듣기로 시어머니는 밤마다 운다고 합니다. 최유리가 버리고 간 가짜 명품 시계 하나를 끌어안고서요. 그 1,500만 원짜리 진품은 내연녀가 챙겨갔을 테고 시어머니 손에 남은 건 어디서 주워온 짝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가짜 시계를 끌어안고 시어머니는 내가 찬란한 복덩이를 제 발로 찼다며 통곡한다고 합니다. 복덩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복덩이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잘 익은 과일이었고 다 쓰면 버릴 소모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후회하는 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라는 돈줄을 잃어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회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미워하는데 제 인생을 쓰기엔 제 앞날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다시 받아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가의 기생충들을 완벽히 도려낸 저는 인수한 회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기술력에 제 직장 경력을 더했습니다. 오랫동안 실무에서 쌓은 감각과 장부를 꿰뚫는 눈,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이 룸살롱에서 접대로 끌어오던 거래를 저는 정직한 실력과 신뢰로 따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새로운 IT 벤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사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새로 단장한 대표이사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회의 탁자에는 새로 꾸린 임원진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첫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확신만 있었습니다. 매출 목표를, 신규 사업 계획을, 향후 3년의 비전을 또박또박 짚어나가는 제 목소리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제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저는 잠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엔 과거 가스라이팅에 속아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입술을 깨물며 작아지던 여자도, 새벽까지 토사물을 받아내며 머리카락을 쥐고 울던 여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운전하는 한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그림을 가진 분은 처음 봅니다. 이 회사 대표님이라면 정말 다시 일으키시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으킬 겁니다. 이번엔 누구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업무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명의로 된 최고급 세단의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누가 사준 차도 빚으로 마련한 차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이름으로 산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왼쪽 팔등의 흉터가 셔츠 소매 아래로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한번 쓸어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매달려 평생을 산 저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어 제 모든 걸 내어주려 했습니다. 통장도 건강도 끝내는 제 몸의 일부까지요. 하지만 그 껍데기는 저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장 견고하게 지켜준 건 오직 제 능력과 제 피땀으로 일궈낸 것들이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되찾은 회사, 제 머리로 쌓아 올린 부,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제 자신. 그것이 그 어떤 가족보다도 든든하게 저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노래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들어서며 저는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그러나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그 회색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과거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받던 김하나는 이제 없습니다. 여기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운전하는 김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시원하게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 하나만 바라보며 제 모든 걸 내어주던 김하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낼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헌신은 권리가 아니라 빚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